다음에 설명하는 위험 분석 및 평가 방법을 옳게 짝지어진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대응을 연결을 시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위 결정법이 뭐고, 과거 자료 분석법이 뭐고, 기준선 접근법이 뭐고, 점수법이 뭐고, 될 바위가 뭐고, 이런 것들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기본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험 분석 방법론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위험의 척도, 위험의 정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하겠죠. 거기에는 계량화의 여부에 따른 방법과 접근 방식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자, 계량화라는 건 정량적, 정성적이라는 거죠. 정량적이라는 건 수, 개수 이런 개념이죠. 정성적이라는 건 질량, 아니 질이죠. 질, 품질,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이 정성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화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나눠지는 분석 방법이 있고, 접근 방법, 기준선을 정해놓고 할 거냐,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뭐 세부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섞어서 할 거냐, 이렇게 계량화와 접근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량력, 정성적은 계량화 여부. 접근 방식에 따른 방법이 아닌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중에 하나가 나오면 답이겠죠?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량력과 정성적을 일단 구분을 잘 해야죠. 첫 번째, 모든 개념을 양, 수치 요소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 없다를 뭐 80%, 뭐 70%, 5, 4 이런 수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자,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수치로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의 크기를 비용 단위로 측정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량적, 정성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위험 분석에서 정량적과 정성적 설명 중에 정성적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정량적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위험 발생 확률과 손실의 크기에 대한 기대 가치 분석, 비용 효과 분석으로 위험을 표현한다. 확률적인 개념은 다 수치적인 개념이죠. 장점은 비용을 통해서 위험 분석을 함으로 예산 계획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수치가 나오니까 얼마야, 1억이야, 3억이야, 3천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에 따른 우리가 예산 계획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만, 단점으로는 정확한 비용 수치를 구하기 어려워서 수치 계산에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량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 접근법, 확률 분포 추정법,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과거 자료 분석법, 점수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수학 공식 접근법이라는 것은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위험적인 요소를 뽑아가지고 공식에 집어넣고 그것을 공식에서 얻어진 값을 가지고 수치화시켜서 그 수치가 높으면 비용을 많이 받겠죠? 뽑아내는 거고. 확률 분포라는 건 뭐죠?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린 걸 확률 분포라고 하잖아. 분포도. 여기가 확률 변수, 여기가 y가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중이 많이 된다. 확률 분포.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난수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난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여기 1이라고 하는 직사각에서 요 원의 4분의 1면에 해당되는 면적을 계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계산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몬테카를로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죠. 난수를 발생해서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파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파이.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건 무리수죠. 물론 3.14159. 이걸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몬테카르로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돌멩이를 계속 던져요. 그러니까 난수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야.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을 집어넣어서 이 영역에 들어오는 형태만 골라서 면적을 계산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요거는 얼마야? 이게 1이라고 하면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4파이잖아, 4파이. 이거 4파이 아닙니까? 4파이. 그죠? 4파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돼요, 이게? 전체가 이게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아닙니까? 이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넓이 중에, 요게 뭐예요? 요게 넓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좀 수학적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수치적인 계산이고 몬테카를로가 전략적 기법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만 보면 요 면적은 1의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3.14 아닙니까? 요거를 4로 나눈 거 아니야? 4. 여기 요 면적이잖아. 4분의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렇게 4r 제곱 파이 r 제곱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4파이. 4분의 파이. 자, 요 개념을 어떻게 계산한다? 돌에 던진 개수와 여기에 돈 개수를 계산하면 4분의 파이에서 돌의 전체 개수. 여기 돌아간 돌의 개수. 그러면 결국 파이는 요거 4는 1로 넘어오겠죠. 돌의 전체 파이에 여기는 요 분모는 뭐고 이 전체에 들어온 돌의 개수. 여기는 돌을 던졌을 때 여기에 들어온 개수. 요 4는 1로 넘으니까 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파이 값을 계산하듯이 이러한 난수를 발생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발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치로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위험적인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랜덤하게 어떤 위험적 요소를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수치를 무리수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랜덤한 난수 발생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해 본다. 이것이 이제 몬테카르토인데 뭐 이게 속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자료를 갖고 우리가 충분히 따져볼 수 있죠. 뭐 2020년대, 2021년대, 1900 얼마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때는 어떤 위험이 있었고 지금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고 예측해 보는 겁니다. 점수를 부여해서 이건 다 수치화되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정량적 기법의 방법론이 있을 거고 정성적 기법의 방법론이 존재하겠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정성적 기법은 어떤 건가 보죠. 정성적 기법. 모든 개념을 성질, 질 요소로 판단은 구분되죠? 저건 수치로 판단했으니까. 위험의 크기를 구간이나 분석자의 경험으로 측정한다. 경험이야, 경험. 수치가 아니고 고, 중, 거, 저와 같은 변수 설명에 따라서 위험도를 표시한다. 상중하, 굉장히 위험해. 1등급이야. 굉장히 위험해. 상중하. 수치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1등급에 따라 따지는 거니까 그것이 정성적이죠. 장점은 어려운 정보 대사할 경우 유리하며 분석에 소요시간이 짧게 걸리죠. 수학적인 어떤 정량적 기법은 수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계산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경험치로 얻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그리고 유리하다는 얘기죠. 경험에 의해서 측정으로 편견이 있을 수 있어. 문제는 이것은 편견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쌓이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경험이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경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편견의 문제가 있다. 신속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종류가 델파이 접근법, 이야기식 시나리오법, 순위결정법, 퍼즐 행렬법, 질문서법 등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델파이 접근법은 어떤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건데 델파이 접근법. 한 사람을 갖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델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대상을 분석을 해. 야, 이거 위험도가 있어. 굉장히 높은 위험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한 사람이니까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를 여러 사람을 둬요. 그리고 오염 대상을 다시 판단하게 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위험이 어느 정도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별로 의미 없다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뭐 어정쩡해.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출하해가지고 얻어진 값을 가지고 위험도가 상중하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델파이법. 이야기 시나리오는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고 순위를 매기는 거 순위. 그 다음에 퍼지 행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퍼지라는 건 뭐예요? 퍼지라고 하는 것은 0과 1 예를 들어서 참과 거짓 거짓과 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이 있다 없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뇌를 우리가 추상화시킨 걸 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퍼지 가전도구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제어를 한다. 이거다 저거다 기계식이 아니고 1과 0 사이에는 또 다른 수많은 값들이 있다. 그래서 회색 이론이라고도 해, 퍼지는. 왜?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두 개만 따지는 것이 컴퓨터 디지털색이잖아요. 0과 1, 참과 거짓, 흰색과 검은색.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값들이 존재하고 색이 있다 해서 회색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색. 검은색과 흰색 사이 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론화시킨 것을 우리가 퍼지 행렬법이라고. 이것들은 다 뭐야? 정성적 기법이다. 질문서법에는 우리가 질문을 받는 거는 이제 주관식이 있고 객관식이 있죠, 시험이. 그렇지. 주관식과 객관식을 가지고 질문을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는 거죠. 질문지. 한 번쯤 우리가 설문 받아봤잖아요. 설문 받아보면 객관식으로 설문 받는 것도 있고 주관식으로 설문을 받는 것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질문서법이다. 자, 이것이 일단 있는데 이 벨바의 방법론 이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것보다는 바로 방법론, 정성적과 정량적 방법론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정성적과 정량적의 설명이 틀린 것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방법론에 이제 기준선이라는 게 있죠. 기준선. 접근 방식에 따른 방법이죠. 기준선, 베이스, 기본적인 접근법이에요. 정보보호 대상의 기본값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보호 대책을 선택한다. 이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신체검사 맡아봤죠? 건강검사. 건강검진을 받아봤잖아. 그러면 건강검진 받으면 뭐 혈당, 혈압, 뭐 간의 수치 기준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기준선에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을 정해놓잖아. 그리고 기준이 넘어가면 아파요. 당신 치료해야 돼요. 약 먹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이 떨어지면 아주 건강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측정할 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표준화된 보호대책 세트를 체크리스트로 구성태로 구현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호대책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신체검사를 받는데 건강체크를 받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딱 보니까 얘는 지금 얼마야. 혈압이 얼마야 얼마. 혈압이 얼마고 그 다음에 체중이 얼마고 이런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과 비교해갖고 문제가 있어 없어 판단하는 형태를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점이 있겠죠. 시간과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기본적인 모든 정보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준이 이 정도야. 기준을 예를 들어서 30%로 줬어. 기준이야, 이게. 기준. 위험도가 이 30%가 넘어가는 것들은 다 위험하다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조정을 해. 뭐 어떤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에 위험도를 30% 기준을 딱 정해놓고 다 따져봤을 때
30도가 넘어가는 건 위험도 수준이 이건 다 낮출 수 있도록 해. 혈압이 100이야, 100. 혈압이 100. 딱 기준을 정해놨어. 혈압이 올라가면 100이 넘어가면 다 안 되는 거야. 위험한 거야. 다 밑으로 낮춰. 이게 바로 기준선 베이스. 베이스 기본적인 접근법. 장점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딱 정해놓고 하니까. 단점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보안 수준이 높거나 낮을 수 있어. 혈압으로 볼까요? 아니, 이 혈압이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저혈압도 있는 거고 고혈압도 있는 거고 기준을 정해놨다는 건 이 기준에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른도 있을 수 있고 뚱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다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냥 누구든 100이어야 돼. 누구든 30% 해야 돼. 어떤 회사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보는지, 어떤 물건을 파는지 전혀 관계치 없고 그냥 30%는 딱 기준을 줬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세세하게 정밀성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보안 수준이 높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준선이야. 전문가 판단법. 기준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를 두어서 이게 위험해 안 하는 거냐 분석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지식의 경험에 따라 정보 대책을 실현하는 거죠. 야, 여기 니네 위험해. 아니야, 너는 괜찮아. 니네 시스템 다시 구축해야 돼. 당신 운동해야 돼. 당신 살 빼야 돼. 당신 술 먹으면 안 돼. 물론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하지만 자, 작은 조직에 효과적이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전문가니까 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편견 문제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체계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위험의 정확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요비용을 예측할 수 없고 사고가 알려 제재. 전문가가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얼마 달랠지 모르잖아.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다 룰로 따라가면 돼. 표준화된 걸로 따라가면 되지만 이 전문가라는 것은 전문가가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많이 달릴 수도 있고 적게 달릴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준선 같은 경우는 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지만 기린 혹은 뭐 여러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의 특정에서는 경험을 갖고 따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문가의 집단의 토론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 요소를 추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뭐죠? 전문가 집단, 여러 사람이 너 얼마, 이거 어떤 게 위험해, 어떤 게 위험해, 어떤 게 위험해, 어떤 게 위험해 얘기해서 평균치로 작업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게 델파이죠, 델파이. 델파입니다, 델파이. 3번과 4번이죠.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사건, 앞으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며 자료가 많을수록 분석이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이미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이미 만들어진, 이미 공격을 당한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가 많을수록 좋죠? 무슨 자료? 과거 자료가 많으면 좋으니까. 과거 자료 분석법이네요. 이거네, 이게. 세 번째는 어떤 사건도 기대한 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여기까지는 애매할 수 있는데 적은 정보를 가지고 전반적인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요소, 주제, 소재 이런 걸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제작할 때 시나리오 하잖아. 그럼 영화를 처음부터 다 시나리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티브, 어떤 주제, 어떤 사건 이거를 배경해서 논픽션으로 우리는 소설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나리오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질 거고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을 어떤 타격을 받을지 시나리오를 쓰는 거야.
그래서 분석하는 게 시나리오 방법. 답은 몇 번? 3번에 해당됩니다.